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총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앞에서 총평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1번부터 쭉 해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그냥 익히 생각을 했던 것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했던 과정을 정치로 본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권력행위만을 정치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볼래?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활동만을 얘들아 결국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활동이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랑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우리 개념 교재에서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즉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치다라고 보는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갑은 넓은 의미의 정치였으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과정을 을의 관점에서는 정치로 보고 있는 거겠죠. 3번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을 정치로 보는 거는 갑의 관점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오히려 을의 관점을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정치로 보지 않겠죠. 자, 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서 정치 주체의 범위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갑의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라고요. 갑과 을 모두 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 갑은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니까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 정치로 봅니다. 당연한 거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바라보는 을 역시 정치로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번의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유형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국가작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A는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합법성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A는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자, 이제 우리 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정의에 합치되는 법률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B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거 우리 뭐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에서 적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결이 되는 거였죠. 범죄랑 관련되어 있는 형벌을 규정한 내용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1번과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A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으니까.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비판을 받는 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합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까?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죠. 자,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의 경우에는 물론 과잉금지 원칙을 다 준수한다라는 전제하에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한다라는 전제하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기본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따라 3번 잘못된 설명. 4번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의 이념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기 거기 때문에 B와 달리 A는이 아니라 A와 달리 B는 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본다. 이거들아 이거 우리 네 글자로 줄이면 뭐야? 법치주의, 둘 다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으니까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까지는요. 상대적으로 우리 평이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유형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본권 유형 6가지 먼저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오케이? 그럼 뭔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건가 보다. 국가의 내적 권리이다. 주권적 의사표시로서 대표를 선출하고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A는 오케이 나왔죠? 바로 참정권.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원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까지 맞지? 능동적 권리이다. 여기까지 맞지? 정답 몇 번? 1번 끝. 자, 우리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풀어야 돼. 자, 일단 3번의 정답이 1번이라는 거 찾았어. 혹시 모르니까 2, 3, 4, 5번도 보자. 분명히 좋은 태도야.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에서는 2, 3, 4, 5번이 약간 뒤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과감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물음표를 던지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검산 한번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 3, 4, 5를 한번 살펴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해설하는 과정이니까 나머지 선지 같이 볼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에 가까운 내용이죠. 기본권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는 대표적으로 자유권이었죠. 특히 참정권은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 몇 번? 참정권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형태에 나오는 패턴은 결국에 두 가지다.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정치 상황과 관련된, 즉 의회의 의석수를 물어보고 이 상황을 토대로 정치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무엇이 나왔다?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자, 우리 이런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게 포인트였죠. 즉, 각국과 의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국과 의국의 정부 형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겠죠. 각국의 총선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는 각국 행정부는 오케이. 여기가 포인트네.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 제출할 수 없는 거야. 막혀있어. 구름다리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각국은 대통령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를 풀 때에는 각각이니까 의국은 의원내각제 이렇게 하고 풀었을 거예요. 뭐 이게 틀린 접근은 아니지만 우리 제시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의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핵심 공약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대?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의회에서 이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던 가운데 여기 봐봐. 내무부 장관도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야. 법률안 가결을 위해서 한 표 행사했대.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내용?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정부 형태니까. 따라서 각국 대통령제, 의국 의원내각제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죠. 법률안 거부권.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로 선출하는 거 여기까지 끊어볼게.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따로따로 선출하는 것, 즉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의회 의원을 따로따로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하지만 의국의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였으니까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이 받는 건 상대적으로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각국이겠죠. 의국의 경우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내각 불신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라고 보기 어렵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건 어디야? 대통령제죠. 따라서 의국과 달리 각국은 정답 몇 번? 4번 끝.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의회 해산권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제와 상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 일단은 제시문 자체 먼저 분석하고 여러분 선지 어떤 거 헷갈렸는지 알고 있어. 여러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 선지 먼저 또 살짝 보면 기억은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야. 조금 이따 제시문 보겠지만 자, 우리 일단 니은은 확실하게 맞았다는 것까지 알았을 거야. 근데 진짜 디귿 때문에 엄청 많이 헷갈렸을 거고 요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뭐 나중에 정답률 관련된 자료를 좀 볼 수 있다면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니은 그리고 니은 디귿을 규정한 4번 그러니까 2번이랑 4번으로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기억은 확실히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 그냥 알아. 속어법으로 푸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니은 그리고 디귿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디귿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빠르게 제시문 한번 분석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동그라미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동그라미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판단했대요. 한편 동그라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을은 동그라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야. 그러면은 그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 일단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은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동그라미법 조항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법 조항이 위헌이니까 이거를 이유로 동그라미법 위반을 이유로 동그라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을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재심 절차에서 을은 동그라미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대. 원래 얼마였어? 징역 2년 6월이었어. 근데 이미 형의 집행은 종료된 상황이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었대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년 6월을 선고를 받은 거야. 이미 이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선고를 받게 된 거야? 2년을 선고받게 된 상황이 되는 거야.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형사보상법 네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걸 일단 끊어볼게. 얘들아, 일단 우리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 먼저 찾아보자. 일단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위헌심사형이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그치. 을의 경우에는 바로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일단 우리 기억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이 심판 대상은 아니죠. 심판 대상은 결국 뭐야?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동그라미법 조항의 위헌 여부랑 관련된 거였지. 아니 이거 지금 기각된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심판 대상으로 구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이유로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심판이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내용 읽어봐봐. 헌법재판소는 네모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아니 지금 을의 경우에는 무죄는 아니었잖아.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을에게는 네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을에게는 어떤 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은 형사보상법 세모 조항이 적용돼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꿀게. 심판 대상을 어디로? 세모 조항으로.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어느 부분인지 알겠어 여기?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 이미 집행을 끝냈잖아. 이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 보상 요건이 있었어 없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 어디에? 세모 조항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심판 대상을 세모 조항으로 변경했어.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보상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세모 조항이 어떻게 된 거야?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따라서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자였던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형사보상법 세모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단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요, 선생님 앞에 제시문을 살펴보면은 을은 결국에 네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세모 조항이랑 관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디귿을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접근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접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일단 을의 입장에서는 네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위반한다라고 헌법심판을 청구한 건 맞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네모네모 조항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돼. 무죄재판을 받지 않은 너에게는 네모네모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 너에게는 형사소송법 세모세모 조항을 적용해야지 라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세모세모 조항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모네모 조항이었는데 세모세모 조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디귿을 옳은 설명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 지금 맨 마지막 보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위배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세모세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 세모세모 조항이 위배한 건데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을 옳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일단 과잉금지 원칙 하면 여러분도 약간 기계적으로 4가지를 떠올렸을 거야.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을 생각하고 이 4가지에 어긋났으니까 일단 무조건 헌법에 위반된 거겠지. 디귿은 옳은 설명이야 라고 한 다음에 채점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가원의 정답지가 공개된 다음에 왜 5번에 2번이지? 라고 많이 헷갈렸을 텐데 자 일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은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어떤 규정이 있어. 어떤 무언가의 공권력이 있어. 어떤 자귀가 있어. 그 행위가, 그 규정이 어떤 자귀가 과잉금지 원칙의 파생 원칙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긴 케이스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뭔가 어떤 자귀가 있어. 어떤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긴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야? 무언가의 자귀가 있어. 무언가의 국가 권력의 작용이 있어 쉽게. 무언가의 규정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은 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상황처럼 이 2년 6개월에서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형된 거. 여기. 그리고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 요 부분 있죠? 여기 우리 아까 체크했었던 요 빗금치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보상 요건을 이제 여기다 체크해봐. 규정하지 않은 세모세모 조항이야. 우리 앞에서 정리한 거잖아.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한 거라고. 어떤 규정이 있어서 자귀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부자귀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자귀라고 하는 거 쉽게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4가지의 파생 원칙을 어겼어. 이게 아니라 애초에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규정 자체가 없어서 기본권이 침해된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뭔가의 규정, 국가 권력의 작용이 있는데 그것들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겠죠? 자, 이제 우리 2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번에서 막 헷갈렸어. 이제 우리 6번부터는 조금 숨을 골라가면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쭉 출제가 되다가 10번에서 한 번 더 힘을 살짝 줬죠. 하지만 물론 예년의 선거 결과에 비해서는 힘을 많이 뺐습니다. 일단 2면 문제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6가지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경제 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조치도를 통해 복지국가의 원리가 구현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을 하는 거는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니까 국민주권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은 대표적으로 국민주권주의, 때로는 자유민주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죠. 어쨌거나 정답은 아닙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건 평화통일 지향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거 정답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을 하는 거는 그렇죠. 바로 국제평화주의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5번에서 힘 많이 쏟았어. 그 6번 같은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7번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헌법기관 A, B, C, D, E 우리 막 많은 예상했었어. 아, 지난번에 F까지 나왔다.
그 이번에는 뭐 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헌법기관, 우리나라 국가기관치고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B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A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을 A에게 부여했다. 자, 긴급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바로 A,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얘들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어. 수능 완성할 때도 강조했고, 그리고 약점 공략할 때도. 그때도 강조해드렸어요. 자, 어떤 내용이야? 바로 요거야.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 자, 내가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동의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처럼. 하지만 승인이 시험 문제 잘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승인이 나올 때가 됐다. 나왔네. 이렇게 딱 나왔네. 자, 승인은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죠. 특히 긴급 명령에 대해서 승인은 국회가 하는 거였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누구? 국무총리. 사법과 관련된 큰 변화는 D가 최초로 구성이 된 거래요. 아직 여기까지 몰라. 그러나 E가 명령규칙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E는 대법원. 마지막 줄이 결국 이 D에 대한 포인트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은? 그렇죠.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D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정각부의 장은 이곳에 임명제청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국무총리였죠. 하지만 B는 국회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설명 아닙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2번 수능특강에 정치와 법 그 맨 첫 번째 1단원 있죠? 1단원의 기본 문제 2번에서 우리 왜 수능 특강이 기본 문제 8개랑 실전 문제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중에서 기본 문제 2번에 나왔던 선지야. 그때 나왔던 내용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그때 이렇게 나와서 수능 특강에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만이 갖는다라는 뉘앙스로 선지 하나 나왔어. 이거 그대로 나온 거야. 봐봐. 국민투표 부의권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였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거죠. 그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는 거예요? 각급 법원이 갖고 대법원도 갖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바로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동의권을 가진다고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에 임명을 하는 거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가는 거였잖아.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만 봐도 끝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거는 어디예요? 그렇지, 국회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의 정답 3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여기 선생님이 한번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뭔가 이렇게 쓱 시그널처럼 나오긴 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물품 판매를 위해서 남학생 3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갑은 14살이고요. 중학생이고 을과 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는 각각 16살, 18살.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약에 대한 법적 조언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자. 얘들아, 일단 갑에 대한 내용이 1번에 나와 있어. 근데 갑은 몇 살 미만이야? 15세 미만이야.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인 자야. 자,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인 자는 고용할 수 있어? 고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갑은 고용 금지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재심은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취직 인허증이 갑은 있다라는 내용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럼 1번은 애초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만약에 갑의 나이가 14살이 아니라 취직 가능한 연령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본다라고 치자.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1번은 갑의 나이에서부터 잘못된 선지가 된다라는 거.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우리 방금 했었지? 누구에게 필요한 거야? 이 둘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근로계약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을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요? 지금 일요일은 근로를 하기로 제공한 근무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된다. 얘들아 여기 체크해보자. 가족관계 기록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줘야 되는 거는 몇 세 미만? 18살 미만에 해당하는 케이스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17살, 18살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 병은 지금 18살이야. 18살 미만 아니죠. 그냥 18살이야.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다.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합의해서 병이 매 근무일 22시까지 2시간 더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의 연령은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나이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옳은 설명이 돼서 8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 얘들아 우리 9번 문제에서 디귿선지를 많이 어려워했더라고. 디귿선지에서 아마도 요 지방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 치우쳤을 텐데 왜 디귿선지가 잘못되었는지 빨리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가보자. 자, 일단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도의회 지역구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다이아몬드 도라고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광역의회구나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어. 되셨죠? 자, 그러면은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 끊어볼게. 무엇이 적용돼? 소선거구제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 아니, 동일선거구의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거였죠.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거는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 의원 선거가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니은 동그라미 군 의회에서는 동그라미 군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산안 심의, 의결은 누구의 권한이야?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지. 우리 전체 중앙정부를 살펴본다면은 국회의 권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로 생각해본다면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줄게. 자, 우리 요 내용과 관련된 거는 우리 이번 수능 완성 실전 문제 지방자치 파트 1번 문제 하나 기억해줘.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번만 수능 완성 열어봐봐. 선생님 이때 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 요게 한번 등장을 했었어. 동그라미 군, 즉 기초의회랑 광역의회랑 서로 별개의 기관이다. 우리 요거 한번 강조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거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우리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같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일단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을 먼저 보자. 리을. 가와 나 모두. 얘들아 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임기 중에 그 직을 상실했다. 주민소환제도. 우리 나의 사례로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주민투표랑 관련된 거겠죠. 둘 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니까 리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일단 정답은 리을 4번인데 디귿이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분이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방자치가 포인트가 아니야. 지방자치 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포인트야. 이 지방자치법에 재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체계도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법률에 해당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우리 다랑 관련된 사례는 뭐가 되는 거야? 조례안, 재개폐, 청구제도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거는 법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우리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였잖아. 관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포인트가 아니라 법률, 요게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잘못된 설명.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의 정답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다 라는 것까지 찾았고요.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됐던 게 바로 10번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선거 결과 분석에 비해서는 많이 힘을 뺀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단체는 T시기와 T+1시기의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을 했대요. 각 시기별 후보자는 A, B, C, D로 동일하고 D가 가장 연장자이며 후보자 연령은 DCBA 순이다. 얘들아, DCBA 순이다만 하면 되는데 왜 앞에
앞에 D가 가장 연장자다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내 생각이야. 이 D가 가장 연장자이다라는 말이 없어. 후보자 연령은 D, C, B, A 순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D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건지 어린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나이가 제일 많은 거야? 연장자인 D의 나이가 제일 많은 순이야. 그러니까 쉽게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됐어요? 우리 그 얘기 때문에 아마도 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그라미 단체의 각 시기별 유권자는 100명이고요. 유권자는 집단별로 동일 후보자에게,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 이거 매우 중요한 힌트 됩니다. 유권자는 집단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V1에서 V20이라고 하는 유권자가 묶인 거야. 그러니까 1번 출석 번호라고 생각해. 여러분 학교의 번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1번부터 30번까지지만 이 유권자들한테 1번부터 100번까지라는 번호를 쭉 부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1번에서 20번 20명, 21번에서 40번 20명, 41번에서 잘 봐야 돼. 41번에서 50번 10명, 51번에서 80번 30명, 81번에서 100번 20명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V2번이랑 유권자, 그리고 유권자 16번은 각각 T 시기에는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거야? 둘 다 A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당연한 거지만 2번 유권자는 B에게 투표하고 16번 유권자는 A에게 투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별로 동일한 후보자에게 다 몰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조금 있다가 T+1 시기를 볼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자료 1은 각 시기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이고 자료 2는 각 시기별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 표씩 투표율 100% 요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무효표 없습니다. T+1 시기에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은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시기에는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다.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왔겠지만 연장자, 나이 순을 알려줬다라는 거는요. 이 나이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내는 내용이 한번 나오겠구나라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T시기 한번 살펴보자. 각각 몇 표씩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볼게. 일단 A는 몇 표를 얻었어? V1에서 V20이라고 하는 V1에서 V20이라고 하는 집단이 A를 지지해. 그럼 20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B라는 후보자는요. 누구랑 누구? 그렇지. 21번에서 40번, 41번에서 50번이 지지해. 그러면은 30명이 지지하는 상황이야. C 후보자는요. 51번에서 80번의 유권자가 지지해. 30명이. 오케이, 뭔가 감이 온다. 반면에 D 후보자는 81에서 120명이.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T 시기에는 어떻게 뽑는 거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 그런데 득표자가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누가 더 나이가 많아? C가 B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연장자인 C가 당선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T+1 시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기는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한번 해볼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자가 수 많은 상인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T+1 시기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본다면요. 유권자 집단의 번호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각각 20명, 10명, 10명, 30명, 20명씩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 후보자는 몇 표? 20표 얻었네. B 후보자는 40표 얻었네. C 후보자는 몇 표? 30표. D 후보자는 10표 얻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한 후보자 있습니까? 아니요. 과반 득표한 후보자 없습니다.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럼 결선 투표는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상위 2인에 대해서. 그럼 상위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근데 결선 투표에서 2인의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대. 근데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선거 결과 분석 문제에서는 약간 그런 패턴들이 보여. 뭔가 결선 투표에서는 뭐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지금 요 조건 말고는 그 아무 조건도 나와 있지 않아.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밑에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요거. 결선 투표에서 진출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은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결국 누구랑 누가 되는 거야? B랑 C를 지지한 V21 그리고 여기 81에서 100, 21번에서 40번 그리고
51번에서 80번은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도? 결선 투표에서도 그대로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선 투표에서도 일단은 B 후보자는 몇 표를 기본적으로는 40표를, C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30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제부터 뭐에 따라서 갈리는 거야? 유권자 집단이 V1에서 V20 A 후보자를 좋아했잖아. 근데 A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했잖아. 자, 이번에는 어디? 여기 41번에서 50번. 41번에서 50번 역시 D 후보자를 지지했는데 D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 나가지 못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경우의 수를 크게 4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네? 어떻게? 우리 제일 첫 번째 케이스는 1번에서 20번 그리고 D를 지지한 41번에서 50번의 사람들이 모두 다 B를 지지한 거야. 왜? 우리 요 조건 때문에. 집단별로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라는 가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A는 떨어졌으니까 B를 다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D를 좋아했는데 D가 떨어졌으니까 다 B를 좋아한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표는 몇 표가 되는 거야? 70표와 30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누가 당선돼? 과반 득표했으니까 B가 당선이 되는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 이런 방법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누구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 유권자랑 여기 유권자 집단들이 이번에는 C에게 모두 다 한 표씩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는 몇 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C가 60표를 얻게 되는 거고 20, 30, 60표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B가 40표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누가 당선돼? 과반 득표를 했고 그중에서 표가 더 많은 C가 당선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부터는 또 어떤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했던 요 케이스. 1번에서 20번은 B 후보자, 그리고 41번에서 50번은 C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다 행사를 하게 되는 거야. 동일한 집단에서는 동일 후보자에게, 집단별로 동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60, 40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땐 누가 당선돼? B 후보자가 당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크로스로 선호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1번에서 20번의 유권자들이 C 후보자를 결선 투표에서 지지하게 된다면은 50표를 얻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40번에서 50번 유권자들이 B 후보자를 지지하게 된다면은 그때에는 50표를 얻게 되네. 동점이네? 선생님 동점일 땐 누가 돼요? 자, 그래서 나오잖아. 결선 투표에서 2인의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을 결정한다. B랑 C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아? C가 더 나이가 많아. 그러면은 C가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 선거에서 B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아니죠. T시기에는 C가 대표자로 선출이 되었다. 왜? C가 연장자니까.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기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 누구야? A랑 D. 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C가 당선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C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배제할 수 없어. C가 당선될 가능성 있어. 이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끝. 됐어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와 T+1 시기에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러면 T시기에는 누가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C가 되는 거죠. 그럼 T+1 시기엔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T+1 시기에 B가 당선되는 케이스는 2번의 케이스랑 2번이 아니라 1번의 케이스와 경우의 수 3번의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옆에 읽어봐봐. T+1 시기의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70표가 아니라 최소 60표일 것이다.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 대표결정 방식에 비해 T+1 시기 대표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 T+1 시기는 오히려 결선 투표가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선거 비용이. 따라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둘 중에 어디가 더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렇지.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더 T+1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0번에 2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 지금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준 거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요 포인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만 놓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금방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에서 막혔어. 결선 투표는 누가 몇 표를 가져가는 거지? 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막혔다면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선지를 빨리 보는 거야. 선지를 봤더니 2번, 3번 선지를 봐봐. 최소 70표일 것이다 라고 뭔가의 범위가 주어져. 그 다음에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뭔가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열려 있어. 그 말은 경우의 수로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케이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간단하지. A랑 D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A랑 D를 지지했던 유권자 그룹들이 싹 다 B를, 싹 다 C를 각각 나눠서 B, C를 크로스로 B, C를 요 케이스 4개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답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숫자 절대 어렵지 않게 나오잖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선거 결과 분석에서 힘을 많이 빼고 있구나. 힘을 많이 뺀다고 쉬워진다? 아니다. 5번 같은 문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거 결과 분석은 이제 조금 힘을 빼더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만 있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거 하나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3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에서는 12번 문제가 굉장히 제시문이 길었고 거기다가 14번 문제도 15번이랑 세트 제시문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질어질한 문제들이 이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민법의 기본 원칙 A랑 B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의 기본 원칙 A 먼저 찾아봐야겠는 거죠. 갑이 토지의 오염물질을 누출하고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한 채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죠. 자, 우리 반면에 B는요. 아닙니다. 갑은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 저장, 취급해서 토양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어도 B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사적 지배가 인정되고 국가나 개인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원칙이 우리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정답 2번.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계약 공정의 원칙 관련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 관련 없죠. B랑. 마지막 5번.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어내는 과정에서도 와 이거는 도대체 내용이 몇 개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라고 헷갈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솔직히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승마장 및 그곳의 말 전부를 을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동그라미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의 말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은 병과 승마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병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야. 자, 정은 누구예요? 을의 직원으로서 승마체험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에게 승마체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았대요.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전수칙을 몰랐던 병은 을이 진행하는 승마체험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흥분한 말의 뒷발굽에 치여서 큰 부상을 입었대요. 병의 친구 문은 이제 한 명 더 등장했어. 문은 그냥 병을 구경하러 온 거야. 승마체험을 구경하던 중에 무도 봉변을 당해. 등고라미 승마장 관람석의 보존 관리석의 하자로 관람석 일부가 무너져서 부상을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대. 아직 봐봐. 내 친구가 이렇게 말 타는 거 보러 왔어? 체험하는 거 보러 왔는데 막 거의 봉변을 다 당한 상황이야. 우리 이 상황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쪼개보자. 정은 병에게, 정은 누구야? 을의 직원. 병에게 계약에 따른 정은
을의 직원이지. 정은 을의 직원으로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용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병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요거는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지는 거였죠. 정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의 주물을 다했으면은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 면제되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무에 대한, 자, 무는 지금 누구였어? 요 관람석, 공작물의 보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다친 상황이야. 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 자, 을은 누구야? 점유자로서 책임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되는 거잖아. 갑은 무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길이가 길었던 거에 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은 누구였어요? 을의 직원. 그리고 병한테 뭐 안 했어? 안전수칙 설명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이 사용자로서 정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어떻게 돼? 책임 면제.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2번에 옳은 것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받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2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제 우리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현실주의랑 자유주의 여러분들이 찾아서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 간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A는 자유주의였죠. 그러니까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전제하는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가 되는 거고 상호 불신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이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였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강제력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도 아니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력 있는 중앙정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불가침의 약속과 그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거 우리 6글자로 줄이면 집단안보체제. 우리 집단안보체제랑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의 평화유지 방안?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평화유지 방안.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국제기구, 국제법의 여론 등을 중시하게 되는 거는 초국가적 행위체 역할도 중시하는 건 자유주의 관점이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간은 이성적이고 그런 인간들로 모여있는 국가 역시 이성적이다라는 전제부터 시작하는 자유주의 관점이었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 역시 자유주의 관점, 현실주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설명이었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4번이라 15번 세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만 딱 봐도 어떤 단어에서 관련된 내용인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죠. 일단 15번 한테 선생님이 최근의 트렌드랑 관련된 내용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시문부터 한번 분석해보자. 할 수 있어. 갑은 13살이야. 나이 체크. 스마트워치를 사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기로 결심하고 여기서부터 머리가 어질어질해. 지금 일단 나 스마트워치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 거.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 거. 부모님 거 자전거를 팔려고 한 거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글을 게시했대. 게시글을 본 을은 갑이 여기가 포인트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런 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지. 갑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위 매매 계약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체크. 얘들아, 그럼 우리 이 상황만 살펴보고 14번 문제 한번 살펴본다면은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왜요? 지금 일단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되었어.
근데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갑은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잖아. 지금 이 상황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상황. 갑은 변심해서 돈만 챙길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을이 50만 원을 보내면 1시간 후에 어디서 만나요. 자전거 드릴게요. 라고 을을 속였대. 13살이 속인 거야? 마음이 바뀐 거야, 13살이. 돈만 챙길 생각으로 13살이. 내 계좌에 50만 원 송금해. 그럼 만나서 드릴게. 갑에게 속은 깜빡 속은 을은 50만 원을 계좌에 송금했어.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13살인 갑은 나왔어? 안 나왔어? 라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여기 뒷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야. 선생님, 이거 속였잖아요. 속인 거니까 취소권 행사 배제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속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억을 해봐. 전혀 이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 중에서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케이스는 어느 케이스였어?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동의서를 꾸미는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지. 지금 그 케이스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 갑은 미성년자야,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번 보자.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정답은 2번이야.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체결했잖아.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이야.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 4, 5번은 병과 관련된 정과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나머지 내용 읽어보자.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 50만 원 받았잖아. 그리고 물론 이게 안 줬지만, 자전거 안 줬지만 어쨌거나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을 본 거야. 마찬가지 17살이야. 스마트워치를 구매를 했어. 알고 보니까 이게 병이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를 한 거였대. 또한 병은 갑에게 받은 돈으로, 이 돈이 이제 병에게 넘어왔어. 갑에게 받은 돈으로 정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헤드폰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를 했고, 이에 병이 성인이라고 믿은 정은 이 헤드폰을 병에게 판매하였다. 마찬가지로 계약이 또 체결이 되었네요. 한편 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을은 누구였어? 아까 50만 원 보냈는데 자전거 못 받은 을. 을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갑의 사기 혐의를 확인했대.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봤더니 이 돈이 병에게 갔잖아.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신분증을 위조해서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 헤드폰을 샀잖아. 병은 사기 및 위조 혐의를 확인하고 병에 대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대. 이거 애초에 모조품이었는데 정품으로 속였잖아. 관련된 모든 내용을 파악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3, 4번 보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지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사기로 인해서 취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4번.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지금 병과 정의 매매 계약 봐봐. 병과 정. 이 상황에서 지금 병이 신분증을 직접 위조했죠. 이러한 케이스에서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고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 미성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5번 연결시켜서 봐봐. 정은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 누구에게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5번 정답이잖아요. 뭐에 대해서 하는 거라 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라 했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건 애초에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없는 거였어.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하실, 추인 안 하실 이걸 묻는 거야. 근데 애초에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먼 겁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이 내용과 관련된 거 15번 볼 건데요. 15번이 진짜 평가원에게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보면 오케이 소년 사건 그리고 뭐 형사절차랑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특수부패니까 뿅 튀어나와 한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한 단원의 개념만 묻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제에서 전혀 별개의 단원들이 막 등장할 수 있다. 선생님 그래서 계속 얘기했을걸? 단원과 단원을 연결하는 연습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거 5단원인데 왜 4단원이 튀어나오지?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 9월에도 그래서 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수능 때 당황하면 안 돼.
되셨죠? 다시 들어가 보자. 갑의 연령 13살이야. 검사랑 갑이랑 합쳐졌어. 검사는 갑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없죠. 자, 선생님 그거 가능하잖아요.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에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소유예는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정상 참작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갑은 지금 몇 살이야? 13살이라. 그 연령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없는 거죠.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13살, 병은 몇 살이었죠? 병은 17살. 모두 다 19세 미만, 10살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병을 기소해서 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재판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피고인과 검사가 되는 거지. 지금 해당자인 갑은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나와 있는 갑은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뭔가 5단원 내용이 또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4단원 튀어나온다. 당황하지 않고 봐야 돼.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자, 병은 지금 몇 살이었어? 17살이었어. 자, 우리가 민법상으로 생각해봐.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미성년자이니까. 근데 이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거야? 그렇죠.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 본다면 병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케이스구나라는 거를 반증하게 되는 거잖아. 왜? 지금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거는 생축, 고고, 응응 6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병의 부모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 없다,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선생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미성년자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얘들아 방금 다시 한번 설명해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닌걸. 책임 능력이 있잖아. 이거 다시 풀 워드기로 기억해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그러면 특수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15번의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단원과 단원은 넘나들더라도. 자, 우리 마지막 4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 14번, 15번 열심히 우리가 머리를 막 이렇게 써서 풀었어. 단짠인지 평가원이 쉬운 거 4개, 좀 평이한 거 4개, 힘든 거 하나, 평이한 거 4개, 힘든 거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16번 평이합니다. A, B, C 먼저 찾읍시다. A의 공천, A 정당. 동그라미 지역 상인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 모인 B, 이익집단. 공익 추구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 끝났네.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이거 우리 수능 완성 선지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죠. 잘못된 설명. 2번. 이익집단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익집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꾸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집단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하는 거잖아. 2번 정답.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산출을 담당해? 아니죠. 주로 투입 및 환류를 담당하는 거죠.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요. B는 아니죠. 정치, 사회화 기능은 즉 정치교육의 장을 제공해서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은 A, B, C 모두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유일하게 누구? 정당만이.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번 문제를 혹시나 헷갈렸다면 A, B, C를 너무 약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순서대로 기억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범죄 성립 요건의 3가지를 순서대로 따져보는 게 맞아. 하지만 A, B, C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섞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가보자. 자, 우리 이런 문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 말풍선이건 뭐 밑줄이 쳐져 있건 뭐 발표하는 형식이건 간에 마지막 선생님의 멘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셋 다 옳은 대답을 했어요 라든지 혹은 둘만 맞고 하나는 틀렸네요 라든지 그런 내용이 꼭 나올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 살펴보는 거야. 병은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어요 까지 끊어봐봐. 그럼 병이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대. 아버지가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서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는 그렇지. 강요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야? 병이 말한 사례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갑은 B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얘기했고 을은 C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했어요 라고 얘기했어. 맨 처음에 선생님의 의견 봐봐.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병이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대. 그럼 A는 무엇이 되는 거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케이스를 병이 잘 얘기한 거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은 B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는 무엇이 조각되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무엇? 위법성. C는요. 친구의 새 휴대폰을 구경하다 그 휴대폰을 여기가 포인트야. 실수로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이거 진짜 나 이거 풀다 깜짝 놀랐잖아. 내가 말했던 사례가 그대로 나온 거야. 물론 나는 그때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대상으로 얘기했어. 내가 왜 그때 그 얘기했을걸?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아, 막 촬영 너무 하기 싫어. 촬영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약간 저기 정신이 여기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 카메라만 없으면 내가 촬영 안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내가 만약에 고의로 촬영하기 싫어!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카메라를 깨트렸어. 그럼 나는 불법행위도 성립하고 범죄도 성립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거니까. 근데 내가 아유 오늘 촬영 힘들었다 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까지도 했어. 힘들었다 라고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해서 내가 내 발에 걸리면서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카메라를 툭 쳐서 카메라가 쓰러졌다?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예외인 경우에만 규정을 해놓은 거였죠. 어쨌거나 이 상황은 내가 실수로, 과실로, 고의가 아닌 상황으로 고의가 아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 실수,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가다가 실수로 툭 쳤어. 카메라가 깨졌어. 이 경우에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였죠. 내가 그때 고의랑 과실 설명하고 불법행위 범죄 요거 성립할 때 얘기해줬어. 고의랑 과실을 해줬어.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떨어져서 손괴한 행위는 무엇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했었잖아.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 보아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가치 판단 우리는 위법성이라고 불러요.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우리는 책임이라고 불러요. B는 위법성이었죠? 책임은 A였잖아. 따라서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행위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우리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따라 정답 몇 번? 3번. 됐어? C는 구성요건? 구성요건 해당성이니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나 4번 이것도 진짜 설명 그대로 했다? 범죄 성립 요건 할 때 내가 수능 개념이랑 수능 특강 할 때 진짜 그대로 설명했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행위가보다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 책임이야 라고 얘기했어. A랑 C 모두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됐어요? A, 특히 책임의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잖아. 그때 이렇게 설명했을걸? A랑 그러니까 위법성이랑 구성 요건이 정확히는 위법성이랑 구성 요건이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행위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선생님 이 얘기를 설명한 이유가 한 번 정도 내가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줬을 거야. 선생님 그럼 지금 교과서를 다 읽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뭔가 그것보다는 개념의 빈틈을 채우자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결국에 시험 범위는요. 우리 정치여법 교과서 5종이야. 그 정치여법 교과서 중에서 B사가 아니지. V사네. V사의 그 출판사에서 약간 오른쪽 약간 요쪽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어.
구속요건과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면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어쨌거나 그 설명 때문에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소화시켜드리려고 얘기해드린 거거든요. 이 말은 선생님 또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다 찾아봐야 되나요? 그런 의미보다는 개념의 빈틈을 계속 채우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간이 행위에 대한 판단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구속요건이 인정되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내가 외우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랑 관련된 거였고요. 사실은 개념의 빈틈을 꼼꼼하게 정리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갑은 사귀고 있던 동갑내기 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고 의심해서 을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는데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대요. 이에 을은 갑을 고소했고 수사 결과 교제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는 갑을 기소했습니다. 115번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한편 병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혔대요. 한편 내가 충평에서 말했던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서 체포된 병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이 되었대요. 검사는 구속된 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병이 항소했고 지금은 구금된 상태에서 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우리 집행유예랑 선고유예의 케이스들은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클래식하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헷갈린다면은 꼭 개념의 빈틈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18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1번 잘못된 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선고유예였잖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인과관계 잘 보자라고 얘기했었지.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거는 민사적 손해배상명령을 받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치? 여기까지 맞아.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병을 직접 신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얘들아, 일단 이렇게 괄호친 부분 빼고 읽어봐봐. 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병을 직접 신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괄호친 부분 빼고 읽으면은 옳은 설명이야. 근데 괄호친 부분 넣어봐봐. 검사가 구속영장 끝까지 읽어야 돼.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뭐 따로 누군가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케이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러면은 법관이 직접 신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따로 누군가 청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3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병에게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형을 선고했습니까?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소심 계속 중에 구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보석제도를 통해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18번에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 사실 어려웠던 이유는요. 여러분이 약간 어질어질했을 거야. 이 사례가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헷갈렸을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풀고 나면은 사실은 법적 사고력으로 법적 추론을 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아마 근데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영화감독 갑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갑의 생애가 주목을 받고 있대요. 소설가 A의 친생자인 갑은 B의 도움으로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대요. 그럼 B는 누구일까? 이제 B가 누군지 나옵니다.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 A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갑을 키우다가 B와 법률혼을 했대요. 됐어요? 그럼 일단 A랑 B는 무엇을 한 상황이야?
재혼을 한 상황이야. 쉽게 설명하면은. 한편 갑은 을과의 이혼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이혼했어. 근데 을과는 어떤 사이였던 거야? 작품마다 출연했던 영화배우 을은 갑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한다. 갑의 자녀로는 병이 유일한데 병은 을과 정, 갑자기 또 정이 나와. 병은 을과 정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갑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 갑이 병을 친양자로 입양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병과 정의 관계는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을과 이혼하면서 병의 친권자로 결정된 갑은 여기가 너무 중요하지. 병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타임라인 한번 그려봐봐. 을과 이혼할 때 을과 이혼하면서 연이은 작품 실패로 힘들어하던 갑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A와 병의 사망 이후부터라고 전해진다. A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8살인 병도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지난해 영화계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갑은 사망 전에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타임라인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일단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자. 1번 A의 사망 당시 을과 병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을과 병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는 존재하는 거죠. 됐어요? 왜요? 선생님 지금 이혼했잖아요. 그치? 갑과 을은 이혼했어. A의 사망 당시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갑과 을은 이혼은 했지만 을과 병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친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됐어요? 병의 친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어쨌거나 을과 병의 친자 관계는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망 다시 을과 병, 요 상황. 그러니까 병의 사고 사망 전에 A가 사망했잖아. 지병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 A의 사망 당시에는 을과 병은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 존재하는 거잖아. 정답 1번 끝. 이래도 여러분이 많이 의아했을 거야. 정말 1번이 정답일까? 예를 들면 기본권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기본권 문제 1번 정답 딱 체크한 다음에는 막 걱정이 없었을 거야. 근데 2, 3, 4, 5번이 많이 걱정이 됐을 거야. 그럼 하나씩 풀어보자. 병의 사망으로 인해서 정은 병의 상속인이 됩니까? 아니 지금 병은 누구예요? 갑에게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잖아요. 그럼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으니까 정과 병의 친자 관계는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그 외에 친족 관계는 종료되니까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B는 갑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B가 갑의 상속인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재심은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갑과 B의 친자 관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니 위의 내용 읽어봐봐. 지금 B는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고 A가 남편과 사별로 홀로 갑을 키우다가 A가 B와 법률을 한 거지. 그래서 갑은 지금 A의 친생자는 맞아. 근데 결국 B가 갑을 뭐 입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여부는 알 수 없잖아. B와 갑이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 수 없는 거니까. 되셨어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이혼이 확정될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죠.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청구가 확정된 때부터.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사고 당시 을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병이. 아니죠. 왜? 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당시에는 이미 이혼했을 때야. 우리 이혼하는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혼하면서 병에 대한 친권은 갑이 갖기로 한 거죠. 근데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상황.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친권의 내용인 거죠. 친권은 을이 아니라 갑이 갖기로 한 거니까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약간 가계도가 지금까지 나온 것과 달랐기 때문에 다소 헷갈렸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제3자를 이롭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법원에 말해주듯이 A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을 구속함으로 분명한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는 조약.
A의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제3국이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된다.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 협약에 따르면 A의 규정이 법정 확신이 부여된 일방적인 관행인 국제관습법으로서 B국을 구속하게 되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A랑 B 찾았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조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 인정한다. 정답 1번 끝. 됐어. 1번 끝. 나머지 내용 보자.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당사자. 이거 드디어 나왔잖아. 계속 나오잖아. 국제기구 조약의 체결 당사자 될 수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을 재판 준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당사국을 구속하게 되는 거겠죠. 4번. B는 A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으로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국제관습법과 해당되는 설명 아닙니다.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의 규정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제관습법으로서 제3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왜? 지금 국제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국제사회에서 갖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 20번에 1번이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문제들 한번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1면에서 4면까지 오는 동안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풀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풀 때 어느 거나 다 쉽게 넘어가는 게 없었을 거예요. 이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약간 단짠단짠처럼 어려운 거 하나 나왔다가 쉬운 거 조금 평이한 거 나왔다가 다시 여러분이 어려운 거 나왔다가 평이한 거 나왔다가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수능에서는요. 좀 이게 평이하지 않은 고변별 문항들만 한 면에 모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 이제 우리가 좀 실전 감각을 높여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마세요. 구모를 못 봤어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 왜? 우리는 수능을 잘 볼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당황하지 않는 연습들. 아, 나 구모 때 많이 당황했었는데, 아, 구모 때 다 아는 거는데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틀렸는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수능을 잘 볼 거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9월 모의평가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총평 때 얘기했던 주의사항들 꼭 한 번씩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